제1장 무채색의 공주와 기름 냄새 나는 남자. 여러분, 혹시 그런 기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데 속은 텅 빈 것처럼 시린 그런 기분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윤희수. 나이는 34살. 대한민국에서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YJ그룹의 장녀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세상은 아름다운 정원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유리 감옥이었습니다. 오늘도 이수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아침 6시 기상, 정해진 식단, 그리고 아버지가 지정해준 호텔에서 열리는 정략 결혼 상대를 만나는 자리. 그녀가 입은 샤넬 정장은 화려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 없는 마네킹처럼 무표정합니다. 네,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할게요. 그쪽 집안과 합병 문제. 제가 알아서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수에게 사랑이란 단어는 사전 속에나 존재하는 죽은 단어였습니다. 비즈니스와 효율, 그리고 가문의 명예. 그것이 그녀를 지탱하는 전부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늘이 이 여자의 무미건조한 삶이 가여웠던 걸까요? 운명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그녀의 차를 멈춰 세웁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외곽 도로를 달리던 이수의 외제차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하필이면 가로등 하나 없는 외진길이었죠. 보험사 전화는 먹통이고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다가옵니다. 낡은 오토바이 한 대, 그리고 거기서 내린 한 남자. 바로 강진우였습니다. 이 밤중에 이런 데서 뭐합니까? 차가 완전히 퍼졌네. 진우는 검은 기름때가 묻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이수가 평소라면 눈길조차 주지 않았을, 아니, 피했을 법한 부류의 사람이었죠. 진우는 이수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보닛을 열더니 능숙하게 엔진을 살핍니다. 저기, 제가 보험사를 불렀는데 연결이 안 돼서요. 그쪽이 고칠 수 있나요? 보험사 오려면 한참 걸릴 텐데. 이 동네 비 오면 차 밀려서 못 들어와요. 일단 내 작업실로 가죠. 여기서 500m만 가면 됩니다. 이수는 망설였습니다. 평생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과는 말도 섞지 말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세차게 때리는 빗줄기와 진우의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묘한 정직함이 그녀의 발길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물레동의 낡은 정비소. 기름 냄새와 쇠 깎는 냄새가 진동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수는 조심스레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니, 의자라고 하기엔 너무 낡은 플라스틱 상자였죠. 진우는 수건으로 머리를 대충 털더니 선반 위에서 낡은 전기포트를 꺼냅니다. 그리고 노란색 봉지 커피 2개를 종이컵에 툭 털어 넣습니다. 귀한 분 같은데 이런 건 입에 안 맞으려나? 그래도 핏소리 들으면서 마시면 꽤 괜찮습니다. 드셔보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종이컵. 이수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달았습니다. 아니, 뜨거웠습니다. 평생 최고급 에스프레소만 마셔온 그녀였지만 이 투박한 단맛이 심장 깊숙한 곳까지 퍼지는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달다. 정말 다네요. 진우는 대답 대신 허름한 라디오를 켰습니다. 치지직거리는 주파수 사이로 오래된 팝송이 흘러나옵니다. 이수는 문득 거울을 보았습니다. 비에 젖어 머리는 엉망이고 비싼 정장에는 기름때가 묻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거울 속의 여자가 처음으로 살아있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무심하게 이수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근데 아가씨 왜 그렇게 슬픈 표정입니까? 차 고쳐줄 테니까 걱정 마요. 내가 못 고치는 건 세상에 없으니까. 이수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삼켰습니다. 그럼 내 망가진 인생도 고쳐줄 수 있나요? 라고 묻고 싶었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칩니다. 빗소리는 점점 거세지고 좁은 정비소 안의 공기는 묘한 열기로 가득 차오릅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일지 아니면 구원의 시작일지. 그때는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이수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아버지. 그녀가 돌아가야 할 차가운 유리성에서 온 호출이었습니다. 이수는 과연 이 따뜻한 기름 냄새를 뒤로하고 다시 그곳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2장 금지된 구역으로의 첫걸음. 여러분, 살면서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분명히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어떤 장소를 향해 달려가는 기분 말입니다. 윤희수에게 지난 일주일이 그랬습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의 침대 위에서도 수천억 원이 오가는 회의실 안에서도 그녀의 코끝엔 이상하게 그날의 비냄새와 텁텁한 믹스커피 향이 맴돌았습니다. 머리로는 사고였다고 말하는데 가슴은 사건이었다고 속삭이는 것이죠. 이수는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멀쩡하게 잘 굴러가는 자신의 차를 몰고 기억 속의 그 낡은 골목으로 향합니다. 물레동 철공소 거리. 화려한 강남과는 공기부터 다른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수의 심장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속도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비소 셔터는 절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 틈으로 보이는 건 여전히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거친 기계와 씨름하는 진우의 뒷모습이었죠. 이수는 잠시 멈춰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저토록 몰입해 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진우의 등은 단단하고 정직해 보였습니다. 저기, 강진우 씨 계신가요? 지난번 그 비 맞은 아가씨네? 차가 또 말썽입니까? 멀쩡해 보이는데. 아니요. 그냥 지난번에 수리비를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서요. 그리고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했고. 진우는 장갑을 벗어 던지며 껄껄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세련되진 않았지만 이수의 주변을 메우던 가식적인 웃음들과는 전혀 다른 울림이 있었습니다. 수리비는 지난번에 충분히 줬어요. 고맙다는 말도 아까 들었고요. 근데 여기까지 그 비싼 차를 끌고 직접 올 일은 아니었을 텐데? 혹시 그 믹스커피 맛이 또 생각난 겁니까? 이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달아올랐습니다. 전곡을 찔린 거죠. 진우는 그런 이수를 보더니 낡은 평상 끝을 툭툭 칩니다. 앉으라는 뜻이었죠. 이수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스커트가 더러워지는 것도 잊은 채 진우 옆에 걸터 앉았습니다. 진우는 익숙한 듯 종이컵 2개에 믹스커피를 탑니다. 이번엔 설탕을 조금 더 넣었는지 향이 더 달콤합니다. 세상엔 말이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름 냄새 맡으며 사는 나 같은 놈, 그리고 아가씨처럼 꽃향기만 맡고 사는 사람. 근데 가끔 보면 꽃향기 속에 사는 사람들이 더 시들어 보이더라고요. 아가씨처럼요. 제가 그렇게 보이나요? 남들은 부럽다고만 하는데. 눈이 말해주잖아요. 나 좀 꺼내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안 그래요? 이수는 대답 대신 뜨거운 커피를 삼켰습니다. 처음 보는 이 남자가 자신의 34년 인생을 단 한마디로 꿰뚫어 본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설계한 지도 위에서만 움직이던 이수에게 진우는 지도가 없는 거친 광야 같았습니다. 무섭지만 자꾸만 발을 들이고 싶은 그런 광야 말입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수가 평생 가슴에 쌓아두었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 재벌가의 딸이라는 무게, 정략 결혼이라는 압박, 그리고 단 한 번도 자기 뜻대로 살아보지 못한 슬픔까지. 나야 배운 거 없어서 어려운 건 모르지만 딱 하나는 압니다. 인생 길어봐야 100년인데 남의 차 엔진 오일 갈아주듯 살 순 없잖아요. 내 차 핸들은 내가 잡아야지. 그래야 사고가 나도 후회가 없는 법입니다. 내 차 핸들은 내가 잡아야 한다. 이수의 가슴에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수의 가방 속에서 날카로운 벨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수의 비서였습니다. 오늘 저녁 정략 결혼 상대인 서현그룹의 차남과 중요한 저녁 식사가 예정되어 있었죠. 잊고 있었던 현실이 정비소의 낡은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실장님, 지금 어디십니까? 회장님께서 이미 식당에 도착하셨습니다. 빨리 오셔야 합니다. 이수의 눈동자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평온했던 정비소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그런 이수를 바라봅니다. 마치 당신은 어떤 핸들을 잡을 겁니까? 라고 묻는 것 같았죠. 이수는 허겁지겁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야 해요.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아가씨, 커피 값은 나중에 와서 직접 갚아요. 외상 안 됩니다. 이수는 대답하지 못한 채 차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로 멀어지는 정비소를 보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예전의 이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녀가 도착한 화려한 식당엔 상상도 못한 차가운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수의 아버지는 이미 이수의 일탈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3장 성벽 너머로 날아든 차가운 화살. 여러분, 가장 무서운 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 혹은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내 등 뒤에 칼을 꽂을 때 인간은 가장 깊은 절망을 느끼죠. 윤희수가 도망치듯 도착한 곳은 강남의 초호화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식당이라기보다 차가운 취조실 같았습니다. 평생을 왕으로 군림해온 아버지 윤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수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잊었느냐? 내 허락 없이는 숨소리조차 내 마음대로 내뱉지 말라고 했을 텐데. 윤 회장은 이수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엔 이수가 물레동 골목을 드나들던 사진들이 놓여 있었죠. 기름때 묻은 정비소 평상에 앉아 믹스커피를 마시며 환하게 웃는 딸의 모습. 윤 회장에게 그것은 파렴치한 배신이었습니다. 그냥 차가 고장나서 갔던 것뿐이에요. 고마운 분이라 인사하러 간 것뿐이라고요. 고마운 분. 그 천박한 기름 냄새가 내 몸에 배는 걸 내가 참아야 하느냐? 서현그룹과의 결합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다. 우리 가문의 성벽을 더 높이는 작업이야. 당장 그놈 정리해라. 아니면 내가 정리해주마. 윤 회장의 말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번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었죠. 이수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화롭던 진우의 정비소 앞에 시커먼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정비소 곳곳을 뒤지고 진우의 손에 낡은 서류 한 장을 쥐어주었습니다. 구청에서 보낸 불법 건축물 철거 명령서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기서 10년을 장사했는데 이제 와서 불법이라니. 이유는 본인이 더 잘 아실 텐데요. 강진우 씨, 어울리지 않는 곳에 손을 대면 그 손목이 잘려나가는 법입니다. 조용히 떠나시죠. 이건 윤 회장님의 자비입니다. 비서실장은 두툼한 봉투 하나를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수억 원은 좋기 넘을 법한 수표 뭉치였죠. 진우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이 정비소의 가치가 누군가에겐 그저 입막음용, 푼돈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난도질했습니다. 이수는 자신의 방에 갇혔습니다. 휴대폰도 뺏기고 문 밖엔 경호원들이 버티고 섰죠. 그녀는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진우를 생각했습니다. 나 때문에 그 사람의 평범한 삶이 망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나라는 존재가 그에게 독이 된 건 아닐까? 미안해요. 오지 말걸. 당신 세상에 내가 발을 들이지 말걸. 사랑이 깊어질수록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이수는 결심해야 했습니다.
순종적인 인형으로 돌아가 진우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이 성벽을 부술 것인가. 하지만 상황은 그녀의 선택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유니스 씨, 이제 오지 마요. 당신 말대로 우린 사는 세상이 너무 달라. 이 기름 냄새. 당신한테 어울리지 않아. 진우의 모진 목소리. 하지만 이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이 말을 뱉고 있는지 말입니다. 전화가 끊기고 이수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여러분, 신분의 벽이라는 게 참으로 높고 단단합니다. 2026년 오늘날에도 돈과 권력은 사랑이라는 연약한 감정을 비웃으며 짓밟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입니다. 윤 회장은 이수의 결혼 날짜를 이번 주말로 앞당겨 버립니다. 이수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과연 그녀는 이 화려한 지옥에서 어떻게 탈출할까요? 그리고 벼랑 끝에 선 진우는 정말 이대로 그녀를 포기하게 될까요? 제사장 벼랑 끝에서 잡은 뜨거운 손.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은 언제일까요? 아마도 나를 믿어주던 단 한 사람이 나를 밀어낼 때일 겁니다. 진우의 이별 통보 이후 이수의 세상은 정지되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봐도 남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사랑은 시련 속에서 그 뿌리를 더 깊게 내리는 법입니다. 죽은 듯이 갇혀있던 이수에게 예상치 못한 조력자가 나타나며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이수의 방 문을 열고 들어온 건 뜻밖에도 그녀의 어머니 한 여사였습니다. 평생 남편인 윤 회장의 그림자로 살아온 분이었죠. 그녀는 딸의 야윈 얼굴을 보며 조용히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수야, 엄마처럼 살지 마라. 평생 대리석 바닥 위에서 발 시리게 사는 거 그거 사람 할 짓 아니다. 그 사람, 정비소 정리하고 떠난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 때문에 다친 거야.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진우 씨가 다쳤다니요? 윤 회장의 비서들이 진우를 위협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고 진우는 손을 크게 다쳤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기술자에게 손은 목숨과도 같은 것인데 말이죠. 이수의 눈에서 억눌렸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그 모진 말을 뱉고 혼자 고통을 감내했을 남자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각 진우는 병원이 아닌 철거 직전의 정비소에 있었습니다. 붕대를 감은 손으로 그는 이수의 차에서 떼어냈던 작은 부품 하나를 쥐고 있었죠. 그때 정비소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진우와 함께 수십 년간 물레동 골목을 지켜온 동료 정비공들이었습니다. 야, 강진우. 너 이대로 무너지면 우리 물레동 자존심은 뭐가 되냐? 저 높은 분들이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둘 거야? 우리가 도와줄게. 내 정비소, 우리가 끝까지 지킨다. 한국인의 힘은 바로 이런 정과 의리에서 나오죠.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투박한 진심들 말입니다. 동료들은 윤 회장 측의 불법적인 압박을 폭로할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인 줄 알았던 진우의 곁에 든든한 성벽이 세워진 것입니다. 어머니의 도움으로 감시를 피해 탈출한 이수가 정비소에 도착했습니다. 엉망이 된 정비소 안 촛불 하나를 켜고 앉아있는 진우를 발견했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원망도 변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있어 주어 고맙다는 마음뿐이었죠. 바보같이 왜 왔습니까? 여기 있으면 당신 인생 정말 망가질 텐데. 망가져도 괜찮아요. 당신 없는 완벽한 성벽보다 당신 있는 이 무너져가는 정비소가 나한테는 천국이니까. 이제 도망 안 가요. 우리 같이 싸워요. 진우의 투박한 손과 이수의 가느다란 손이 겹쳐졌습니다. 기름때와 핏자국이 섞인 그 손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윤 회장이 이대로 물러날 위인이 아니죠.
다음 날 아침 정비소 앞에는 어제와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검은 차들이 늘어섰습니다. 이번엔 비서실장이 아니라 윤 회장이 직접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보다 차가웠고 손에는 이수를 단번에 무너뜨릴 최후의 통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수야, 내가 선택한 이 남자의 목숨값이 얼마나 싼지 오늘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시켜 주마. 정비소 셔터 너머로 비치는 아버지의 그림자. 이수는 진우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이제 갈등은 봉합되는 듯 했으나 더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입니다. 과연 이 가련한 연인은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 앞에서 자신들의 사랑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뜨거웠던 밤이 그들의 마지막 추억이 되고 말까요? 제5장 폭풍 속으로 던진 출사표. 여러분,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있죠. 평생을 순종적인 인형으로 살았던 윤희수가 처음으로 그 굴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갑니다. 손에는 사랑하는 남자의 상처난 손을 꼭 쥔 채 말입니다. 정비소 앞을 가득 메운 검은 세단과 차가운 양복의 사내들. 그 압도적인 풍경 앞에서도 이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죠. 셔터가 오르자 먼지 섞인 공기 너머로 윤 회장의 서늘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이 기름때 묻은 사내 곁에 서 있는 모습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누르고 있었습니다.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라, 이수야. 그 손 놓고 이쪽으로 오너라. 그럼 저놈 목숨줄은 붙여두마. 아버지가 가르치셨죠. 비즈니스에는 반드시 담보가 있어야 한다고. 오늘 제가 그 담보를 들고 왔습니다. 이수의 손에 들린 것은 낡은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YJ그룹의 지분, 포기각서와 어머니 한 여사가 몰래 건네준 가문의 치부가 담긴 비밀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죠. 윤 회장의 눈썹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자신의 딸이 자신과 똑같은 방식으로 반격을 가해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하지만 진우는 그런 이수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이수 씨, 이건 당신 싸움이 아니에요. 내 싸움이지. 회장님, 돈으로 사람 마음을 살 순 없어도 사람, 자존심을 살 순 있다고 믿으시죠? 틀렸습니다. 저는 제 정비소를 걸겠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걸죠. 진우는 바닥에 던져졌던 수표 뭉치를 집어 윤 회장의 발 앞에 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구걸이 아니라 선전포고였습니다. 기술자로서 그리고 한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로서의 마지막 자부심이었죠.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진우의 동료 정비공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물레동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손에 스패너와 작업 도구를 든 채 검은 세단들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여긴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회장님이라도 남의 추억을 함부로 부수게 두진 않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 남녀의 사랑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자본의 횡포에 맞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연대였죠. 윤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여론과 명예를 중시하는 그에게 이런 식의 집단적인 반발은 예상 밖의 변수였습니다. 이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아버지, 전 이제 YJ그룹의 장녀 윤희수가 아니에요. 그냥 이 남자 곁에서 믹스커피 한 잔에 행복해할 수 있는 평범한 여자로 살 거예요. 절 잡으시려면 이 사람들 전부를 이기셔야 할 거예요. 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저토록 강하고 아름다웠던 적이 있었나 싶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승리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윤 회장은 차에 올라타며 차갑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좋다. 내가 선택한 그 평범함이 얼마나 지옥 같은지 뼛속까지 느끼게 해주마.
오늘부로 넌 내 딸이 아니다. 그리고 강진우, 내 놈이 가진 그 하찮은 정비소. 내일 해가 뜨기 전에 가루로 만들어주지. 검은 차들이 비명을 지르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남겨진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폭풍우는 멈추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 정말로 철거반이 들이닥친다면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수는 정말로 화려한 과거를 뒤로하고 이 가난한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제육장 폐허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 말은 쉽지만 실제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내가 평생 누려온 안온한 집, 사회적 지위, 그리고 통장 속의 숫자들. 그 모든 것을 단 한 사람의 손을 잡기 위해 포기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윤희수는 지금 그 생애 가장 잔인하고도 아름다운 선택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약속된 철거의 아침이 밝았고 물레동 골목에는 새벽 안개를 뚫고 거대한 기계음이 울려 퍼집니다. 정비소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노란 안전모를 쓴 철거 반원들이 들이닥쳤고 그 뒤로는 윤 회장이 보낸 검은 차들이 성벽처럼 늘어섰습니다. 진우는 다친 손을 부여잡고 정비소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뒤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주민과 동료들이 스크럼을 짜고 버티고 있었죠. 못 비켜줍니다. 여기 부수려면 나부터 밟고 지나가세요. 강진우 씨 법대로 합시다. 여기 이미 철거 명령 떨어진 거 확인했잖소? 다들 다치기 싫으면 비켜요.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굴착기의 거대한 삼날이 정비소의 간판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던 그때였습니다. 정비소 안에서 하얀 웨딩드레스 차림의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윤희수였습니다. 원래라면 오늘 그녀는 최고급 호텔에서 다이아몬드 면사포를 쓰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드레스를 입은 채 맨발로 기름때 묻은 정비소 앞마당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등엔 어제 튀긴 기름 자국이, 드레스 자락엔 검은 먼지가 묻어 있었죠. 잠깐만요. 지금 이 장면 전부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수의 손에는 휴대폰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이 현장을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YJ그룹 장녀의 탈출과 대기업의 횡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수가 준비한 마지막 반격이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전 오늘 결혼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 남자의 일터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정비소를 부수신다면 전 이 드레스 차림 그대로 이곳에 묻힐 거예요.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응원의 메시지로 도배되었고 언론사 기자들이 물레동 골목으로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윤 회장이 그토록 중요시하던 가문의 명예가 딸의 폭로로 인해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키운 딸이 자신을 무너뜨리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돌아온 것이죠. 하지만 이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아버지를 완전히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을요. 그녀는 방송을 끄고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수 씨, 왜 이런 위험한 짓을? 이제 정말 돌아갈 길이 없잖아요. 돌아갈 생각 없어요, 진우 씨. 난 이제 윤희수가 아니라 그냥 이수예요. 당신이 고쳐주겠다던 그 망가진 인생. 이제 진짜로 시작해보려고요. 두 사람은 굴착기 앞 먼지 날리는 길 위에서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는 이제 누더기가 되었지만 이수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고귀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철거 반장이 굴착기 시동을 껐습니다. 그는 진우의 오랜 단골이기도 했죠. 그는 헬멧을 벗어 던지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에이, 기분 잡쳐서 못 해먹겠네. 철수해.
나 오늘 기계 고장났다고 보고할 거니까 그렇게 하라. 주민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반쪽짜리였습니다. 윤 회장의 지시로 이수의 모든 자산은 동결되었고 가문의 성에서 영구히 제명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오직 진우와 이 낡은 정비소뿐입니다. 여러분, 뜨거웠던 밤이 지나고 이제 차가운 현실이 이들을 기다립니다. 돈 한 푼 없이 이름 하나만 들고 세상 밖으로 던져진 상속녀. 그리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업마저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정비공. 이들은 과연 이 물레동 골목을 떠나 어디로 가게 될까요? 그리고 윤 회장의 마지막 보복은 여기서 끝일까요? 제7장 윤희수가 아닌 그냥 이수로 살기. 여러분, 뜨거웠던 사랑의 도피가 끝난 뒤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로맨스 소설은 대개 포옹하며 끝이 나지만 진짜 인생은 그 포옹이 끝난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서울을 떠난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강원도의 작은 해안 마을이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대신 비릿한 바다 내음이 가득한 곳. 이곳에서 윤희수는 생전 처음으로 돈의 진짜 무게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수가 들고 온 것은 손때 묻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약속대로 그녀의 모든 신용카드와 계좌를 정지시켰죠.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은 이제 기저귀 가방보다 못한 짐짝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작고 허름한 민가를 빌렸습니다. 천장에는 곰팡이가 슬어 있고 수도꼭지에선 녹물이 나오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진우 씨, 저기. 수건은 어디 있어요? 씻고 싶은데 물이 잘 안 나오네요. 아, 그게. 여기가 오래된 칩이라 수압이 좀 낮아요. 내가 내일 바로 고쳐줄게요. 오늘은 일단 대야에 물 받아서 씁시다. 미안해요, 이수씨. 이런 곳까지 오게 해서. 진우의 목소리엔 미안함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평생 공주처럼 살아온 여자를 이런 밑바닥으로 끌어내렸다는 죄책감이었죠. 하지만 이수는 오히려 진우의 손을 잡고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수의 눈물겨운 서민 적응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가보는 재래시장에서 그녀는 콩나물 1,000원어치를 사며 벌벌 떨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수백만 원을 쓸 때는 몰랐던 1,000원의 가치가 이제는 한 끼 식사를 결정짓는 거금이 된 것이죠. 세댁, 왜 이렇게 맹해? 콩나물은 이렇게 뿌리가 통통한 걸 골라야지. 자, 이거 더 가져가. 예쁘게 생겨가지고 살림은 영광이네. 아, 감사합니다. 정이 정말 많으시네요. 세댁이라는 말. 이수는 그 단어가 생소하면서도 묘하게 가슴을 간지럽혔습니다. 윤 회장의 장녀 윤희수가 아니라 그냥 이름 없는 한 남자의 아내, 한 마을의 이웃으로 불리는 감각. 그것은 비싼 향수보다 더 진한 사람 냄새였습니다. 진우는 마을에 고장난 경운기와 고기잡이배를 고쳐주며 조금씩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름때를 뒤집어 쓰고 돌아온 그를 맞이하는 건 이수가 서툰 솜씨로 차려낸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이거. 간이 좀 센데요? 소금 대신 설탕 넣은 거 아니에요? 어머, 정말요? 미안해요. 요리가 생각보다 너무 어렵네요. 다이아몬드 감정하는 것보다 훨씬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반찬이라곤 김치와 찌개 하나뿐이었지만 펜트하우스에서 먹던 사내진미보다 훨씬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행복만 가득할 줄 알았던 이곳에 다시금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마을 어귀에 낯선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나타나 이수의 행방을 묻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진우에게도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닥칩니다. 다친 손의 신경이 마비되어 더 이상 정밀한 기계 수리를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제발. 움직여라. 제발. 이 광경을 벽 뒤에서 지켜보던 이수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자신의 사랑이 이 남자의 전부였던 손을 망가뜨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수의 마음속엔 또 다른 결심이 서게 됩니다. 사랑만으로 살 수 있다는 믿음이 현실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흔들리기 시작한 전환점. 이수는 과연 진우를 위해 다시 그 차가운 성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제8장 마지막 추격과 진정한 자유. 여러분,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 소중한 사람의 손이 망가지고 우리가 일군 소박한 평화가 위협받을 때, 인간은 비로소 도망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게 되죠. 진우의 마비된 손을 보며 이수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은 생각보다 길고 깊다는 것을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겠다고. 아버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사업가적 기질로 이번엔 자신의 인생을 건 마지막 거래를 하겠다고 말입니다. 결국 아버지가 보낸 추격대와 마주하게 된 두 사람. 하지만 이번엔 이수가 먼저 그들 앞에 나섰습니다. 손에는 지난 몇 달간 이 마을에서 조사한 자료들이 들려 있었죠. 비서실장님, 아버지께 전하세요. 저를 억지로 끌고 가신다면 YJ그룹이 이 청정 마을에 몰래 추진하던 폐기물 처리장 계획, 내일 아침 모든 언론에 터질 거라고요. 실장님, 아니 이수 아가씨. 이건 가문의 치부입니다. 정말 이러실 겁니까? 가문의 치부가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의 생존권이죠. 제가 배운 비즈니스는 이런 거였잖아요. 약점을 잡고 거래하는 것. 전 이제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할 뿐이에요. 이수는 더 이상 연약한 상속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힐 준비가 된 전사였습니다. 윤 회장에게 이것은 딸의 배신이 아니라 자신을 가장 닮은 후계자의 탄생을 지켜보는 것과 같은 묘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수의 강경한 태도에 결국 윤 회장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딸을 강제로 데려가는 대신 그녀의 파문을 공식화하고 모든 지원을 끊는 것으로 결론을 냈죠. 그것은 이수가 원하던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이수는 거래 조건 중 하나로 진우의 손 수술을 요구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이 이 작은 마을을 찾아왔고 진우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수 씨, 움직여요. 내 손이 다시 움직입니다. 거봐요, 내가 고쳐준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 손으로 다시 시작해요. 우리들의 정비소를요. 진우의 손은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비록 전처럼 거친 쇳덩이를 단숨에 들어 올릴 순 없었지만 이제는 세밀한 부품을 만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죠. 무엇보다 그 손에는 이수가 지켜낸 사랑과 마을 사람들의 응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윤 회장의 방해로 끊겼던 정비소의 일감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번엔 마을 사람들이 앞장섰습니다. 고기잡이배부터 마을버스까지 모두가 진우의 정비소를 찾았죠. 아이고, 강 사장. 손 다 나았다며? 우리 배 엔진 소리가 영 시원찮은데 한번 봐줘. 그리고 이세댁, 아니 이수씨. 이거 갓 잡아 올린 문어야. 저녁에 진우씨랑 숙회해서 먹어.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오늘 저녁엔 정말 맛있는 식탁이 되겠네요. 신분의 벽은 무너졌고 가난의 공포는 정이라는 따뜻한 울타리에 녹아내렸습니다. 이수는 이제 명품 드레스 대신 앞치마를 두르고 진우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빛나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문의 성벽은 무너졌지만 그 폐허 위에 이들은 자신들만의 단단한 집을 지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아니었지만 매일 밤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들 수 있는 이 평범한 하루가 그들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록 모든 것이 해결된 듯 보이지만 이들에게는 아직 채워야 할 마지막 한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용서와 회복의 과정이죠. 어느 날 저녁 마을 어귀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노신사가 나타납니다.
수행원도 없이 홀로 지팡이를 짚은 채 진우의 정비소를 가만히 바라보는 그의 뒷모습. 과연 이 두 사람에게 찾아온 마지막 손님은 누구일까요? 제구장 낡은 정비소에 찾아온 손님. 여러분, 살면서 가장 넘기 힘든 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천억의 돈도 높은 권력도 아닙니다. 바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내뱉지 못해 쌓아 올린 가족 사이의 담장입니다. 해질녘 강원도 작은 정비소에 낯선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수행원도 화려한 세단도 없었습니다. 낡은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초로의 노신사. 평생을 거인처럼 군림해왔던 윤 회장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이수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 멈춰 섰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진우의 작업복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죠. 아버지였습니다. 죽어도 자신을 보지 않겠다던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차가웠던 그 아버지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여기, 어떻게? 그냥 내가 차려준 밥상이 하도 맛없다고 소문이 났길래 어떻게 사나 보러 왔다. 윤 회장의 말투는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하지만 이수는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짚고 있는 지팡이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 강인했던 어깨가 예전보다 훨씬 작아져 있다는 사실을요. 진우는 말없이 윤 회장을 향해 평상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수가 정성껏 차린 소박한 밥상이 그들 사이에 놓였습니다. 멸치볶음, 갓 구운 김 그리고 투박한 된장찌개. 윤 회장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서민의 식탁이었습니다. 짜다. 솜씨는 여전하구나. 그래도 이수 씨가 회장님 오신다고 어제부터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드셔보십시오. 윤 회장은 말없이 밥을 씹었습니다. 한술 한술 넘길 때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 화려하지 않은 음식 속에 담긴 딸의 진심이,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이 사내가 지켜낸 평화가 그의 가슴을 때렸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마친 윤 회장은 정비소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름때 묻은 연구들, 손때 묻은 장부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놓인 자신의 딸과 진우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 한 장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강진우라고 했나. 내 딸의 손에 기름때 묻히며 살게 한 게 여전히 마음에 들진 않아. 하지만 적어도 이 녀석이 내 집에서 살 때보다 훨씬 잘 웃는 건 알겠군.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윤 회장은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 평상 위에 놓았습니다. 돈도 주식 증서도 아니었습니다. 이수가 어릴 적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그려주었던 삐뚤삐뚤한 그림 한 장이었습니다. 이건 버리려다 남겨둔 거다. 내가 이 성벽을 나가서 무엇을 짓든 이제 상관하지 않으마. 다만 힘들면 가끔 와서 그 맛없는 찌개라도 끓여내거라. 엄마가 기다린다. 그것은 윤 회장식의 사과였습니다. 평생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남자가 딸에게 건넨 최선의 화해였죠. 이수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조심히 가세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윤 회장은 대답 대신 지팡이를 한번 휘저으며 멀어졌습니다. 그의 뒷모습 위로 붉은 노을이 쏟아졌습니다. 억겁의 시간 동안 쌓여있던 미움과 원망이 그 노을빛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세상을 인정해주는 것임을 윤 회장은 생애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딸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수는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습니다. 아버지를 이겨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품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비소의 밤이 깊어갑니다. 바닷바람은 차갑지만 그 안의 온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 남은 것은 그들이 일궈낸 이 작은 천국을 완성하는 마지막 한 걸음뿐입니다. 제10장 별이 쏟아지는 밤의 대답. 여러분, 드디어 긴 밤이 지나고 찬란한 아침이 왔습니다.
불꽃처럼 뜨거웠던 배반과 눈물겨웠던 사투. 그 모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엔 무엇이 남았을까요? 사랑은 때로 세상을 다 바꿀 것처럼 거창하게 시작되지만 결국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건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 기름때 묻은 남편의 작업복, 그리고 마당을 뛰어다니는 아이의 웃음소리 같은 것들 말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원도 해변의 작은 정비소는 이제 이 마을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실력 좋은 정비공 진우와 친절하고 야무진 이수 씨가 사는 곳으로 말이죠. 이제 이수는 더 이상 실크 드레스가 어울리는 상속녀가 아닙니다. 뙤약볕에 살짝 그을린 얼굴, 소매를 걷어붙인 면 셔츠.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펜트하우스에 살던 그 시절보다 훨씬 더 맑게 빛나고 있습니다. 은우야, 아빠한테 가서 이것 좀 전해줄래? 새참으로 드실 감자 삶았다고.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 이수 씨 이리 와서 좀 쉬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 진우는 여전히 기름 냄새 나는 현장을 지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습니다. 이수가 지켜준 그 손으로 그는 매일 희망을 수리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낡은 트럭부터 멀리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여행객들의 자동차까지. 그의 정비소는 단순히 차를 고치는 곳이 아니라 쉬어가는 정거장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밤이 찾아왔습니다. 강원도의 밤하늘은 서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별을 쏟아냅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평상에 앉아 그 별들을 바라봅니다. 진우 씨,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비 오는 길에서 내 차가 고장 나지 않았다면 우린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글쎄요. 아마 난 여전히 기름 냄새만 맡으며 무미건조하게 살았겠지. 당신은 차가운 유리성에서 계속 울고 있었을 테고. 맞아요. 그날 차가 멈춘 게 아니라 내 망가진 인생이 멈췄던 거예요. 당신을 만나서 다시 달릴 수 있게 된 거고. 이수는 이제 압니다. 행복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억만금의 유산보다 잠든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남편과 나누는 이 믹스커피 한 잔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인지를 말입니다. 가끔은 아버지가 보낸 편지가 도착합니다. 여전히 무뚝뚝하고 짧은 내용이지만 편지 끝엔 항상 건강 잘 챙겨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가문의 성벽은 허물어졌지만 마음의 다리는 다시 놓인 셈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들려드린 윤희수와 강진우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너무 높은 성벽 안에 갇혀 계시진 않나요? 혹은 신분의 벽, 현실의 벽 앞에서 사랑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기억하세요. 가장 화려한 꽃은 온실이 아니라 거친 들판에서 피어납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세계를 온전히 받아들여주는 것입니다. 이수야, 다시 태어나도 나 선택할 거야? 아니요. 다시 태어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이 생에서 당신을 만난 것만으로도 난 이미 모든 소원을 다 이뤘으니까요. 쏟아지는 별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집니다. 기름 냄새와 바다 냄새, 그리고 사람 사는 냄새가 가득한 이 작은 정비소에서 이들의 뜨거운 러브스토리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노래처럼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이런 뜨겁고 진실한 사랑이 찾아가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